13. 왕비가 인망을 잃다. 왕세자가 탄생한 순간이야말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권세의 절정이었다. 왕국의 왕이 계승자를 선물함으로써 그녀는 진정한 왕비가 되었다. 다시 한번 군중은 열광의 환호를 보여주었다. 온갖 실망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속에 세습 군주에 대한 얼마나 지극한 사랑과 신뢰의 투자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군주라면 얼마나 쉽사리 프랑스 민족을 자신에게 묶어놓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결정적인 단 한 걸음, 즉 트리아농에서 베르사유로, 다시 파리로, 로코코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경박한 무리들로부터 귀족에게로, 백성에게로 단 한 걸음만 떼어놓으면 되었다. 그랬더라면 모든 것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자 또다시 경박한 쾌락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백성들의 축제가 끝나자 트리아농에서는 다시 사치스럽고 숙명적인 축제가 벌어졌다. 이젠 무한한 인내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행복의 분수령에 도달한 것이다. 이제부터 물은 10년을 향해서 흘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분간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띄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베르사유 궁전이 점점 더 조용해졌다는 것뿐이었다. 접견 시에 나타나는 신사숙녀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인사할 때 의례적인 냉정함을 드러냈다. 아직까지는 형식을 지키고 있으나 형식을 위한 형식일 뿐 왕비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무릎을 꿇고 궁중법도대로 국왕 부처의 손에 키스를 했지만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은총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시선은 어둡고 낯설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극장에 들어설 때도 1층 좌석과 2층 칸막이 좌석에 자리 잡은 관중들은 전처럼 열광적으로 기립하지 않았다. 길거리에서도 오랫동안 자연스레 들려왔던 왕비마마 만세 소리가 그쳤다. 아직 공공연한 적에는 노출되지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따뜻함이 사라진 것만은 틀림없었다. 아직 군주의 아내에게 복종은 했지만 그 여인에게 경의를 표하지는 않았다. 조심스럽게 왕비를 섬기되 왕비의 호의를 사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녀의 뜻을 드러내놓고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침묵을 지켰다. 소극적이지만 완강한 아기의 침묵, 모반의 침묵이었다. 이 은밀한 모방의 사령부는 왕실 일문이 소유한 4-5개의 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릭상부르 궁, 르아얄 궁, 벨르베 궁, 그리고 베르사유였다. 그들은 왕비의 거처인 트리아농의 반기를 들므로써 한데 뭉쳤다. 이 정오의 합창을 지휘한 것은 3명의 늙은 시고모들이었다. 그들은 어린 계집아이가 자신들이 베푼 아기의 가르침에서 날쌔게 벗어나 왕비가 되어 그들 위해 군림할 만큼 커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들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 불쾌한 그들은 벨루비 성으로 물러나 있었다. 거기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승승장구하던 몇 년 동안 완전히 소외되어 방에 틀어박힌 채 권태롭게 지냈다. 아무도 그들 걱정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든 권세를 잡고 하얀 손안에 쥔 매혹적인 젊은 왕비 주위로만 온통 쏠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마리 앙투아네트가 점점 백성의 사랑을 잃어가자 벨루비 성의 문은 빈번하게 여닫혔다. 트리아농에 초대받지 못한 모든 귀부인들, 버림받은 마담 에티켓, 톱으로 잘라내던 밀려난 대신들, 못생겼기 때문에 노상 정숙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 뒤로 처진 기사들, 하선당한 해적들과 같은 역관배들, 새로운 변화를 혐오하고 오랜 프랑스 전통과 신에 대한 경건함, 그리고 양풍의 소멸을 애달프게 탄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난 새 여인의 살롱에서 정기적인 랑데부를 했다. 벨르비에 있는 새 시고모의 방은 은밀하게 독약을 조제하는 약방이 되어 정오에 찬 궁중의 험담, 오스트리아 여자가 저지른 최근의 바보짓과 교태에 관한 풍문이 방울방울 여과되어 병에 담겨졌다. 온갖 심술궂은 비방의 거대한 병기고가 악명 높은 중상모략의 아틀리에가 세워진 셈이다. 짤막하고 신랄한 사행시가 지어져 낭독되고 날개 돋친 듯 온 베르사유에 신나게 퍼져나갔다. 음흉한 수작으로 시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두 집결했다.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이 좌절했던 사람들, 권세를 잃은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 과거의 망령과 미라들, 끝장난 구시대들이
복수를 위해서 모였다. 자신들이 끝장난 구시대가 되어버린 사실에 복수하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문 정오의 독소는 겉으로나마 고결하게 동정을 품고 있는 가엾고 선량한 국왕에게는 뻗치지 않았다. 오직 젊고 발랄하고 행복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만을 겨냥했다. 깨물 재간도 없이 그저 거품이나 물고 있는 이빨 빠진 구세대의 위인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아직 한 번도 권좌에 올라보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늘 속에 묻혀있지 않겠다는 새로운 세대였다. 베르사유는 배타적이고 무심한 태도로 프랑스가 놓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절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흔들고 있는 새로운 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적인 시민계급이 잠에서 깨어나서 장자크 룩소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았고 인접한 영국의 민주적인 통치 체제를 접했다.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계급과 지위의 격차가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의해서 해소된다는 복음을 낯선 나라로부터 전해주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궁정의 완전한 무능으로 인한 경직과 쇠퇴만을 볼 수 있었다. 루이 15세가 타계했을 때 국민들은 누구나 똑같이 희망했다. 이제 소실 통치의 치욕이 끝나기를, 깨끗하지 못한 배후의 횡포가 종말을 고하기를. 그러나 소실은 아니지만 또 여자들이 곧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녀의 그늘에 선 폴리냐크가 실권을 쥔 시대가 시작되었다. 계몽된 시민계급은 강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정치적 지위가 쇠퇴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군대와 함대가 약해지고 식민지를 상실해가는 반면 주변의 다른 국가들이 힘차게 뻗어가는 것을 알고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 그릇된 통치의 오리를 종식시키려는 뜻이 더 넓은 국토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애국적, 민족적 감수성을 지닌 그들의 불만은 누구보다도 마리 앙뚜아네트를 겨냥했다. 이것은 그리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도 의사도 없는 국왕은 도무지 지배자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온 나라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오로지 왕비의 결정만이 전능했다.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녀의 어머니처럼 진지하고 활달하고 정력적으로 통치권을 떠맡느냐 아니면 완전히 손을 떼느냐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그녀를 정치로 밀어넣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무리는 오스트리아인들이었는데 그 노력은 헛사였다. 통치를 하기 위해서 혹은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몇 시간씩 서류를 읽어야만 했다. 그러나 왕비는 읽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재상들의 보고도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도대체 생각하기를 싫어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들뜬 그녀의 기질에는 굉장한 부담이었다. 왕비께서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메르시 대사는 비인에 하소연했다.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를 왕비와 상의한다거나 의미심장한 문제에 관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머니나 오빠의 위임을 받은 대사가 심하게 재촉하면 그녀는 겨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할 테니까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그녀의 무관심은 만사를 다 잊어버리게 했다. 그녀의 관심은 인내심이라고는 없는 충동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마침내 빈 궁정의 재상 가오니치는 체념하고 말았다. 어떤 일이라도 결코 왕비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고약한 채무자에게서는 건질 것만 건지면 만족하듯 왕비에게서도 그 정도에서 만족합시다. 그는 메르시에게 다른 궁정에서도 여자들은 정치에 간섭하지 않으니 그대로 만족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자고 편지를 썼다. 그녀가 국가를 이끄는 노를 손에서 완전히 놓기만 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적어도 죄과와 책임은 모면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총애하는 폴리냐크 패거리에게 선동되어 재상직 하나, 관직 하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정치에 간섭했다. 정치의 가장 위험한 일에 끼어들면서도 상황을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아무 일에나 참견을 하고 서투르게 나서서 극히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손목만 까딱거려 마구 결정을 했다. 국왕에 대한 자신의 엄청난 위력을 철저히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사용했다. 진지한 문제에 부딪히며 왕비는 행동하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나 곧 어마어마하고 강교한 무리의 재촉을 받아 그들의 소망을 관철시켜주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십니다. 라고 메르시는 한탄했다. 바로 이 쓸데없는 간섭,
단지 감싸주기 위한 정당화될 수 없는 인명이 왕비를 세인의 정오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국무대신 생프리스커는 지적했다. 그녀가 시민계급의 이목을 끌면서부터 국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앉힌 장군, 외교가 대신들은 한 명도 쓸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 제멋대로의 귀족 정치 체제가 완전히 파국에 이르렀을 때 프랑스 왕국은 급격하게 재정적인 파탄 상태로 치달았다. 때문에 모든 죄과는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왕비에게로 돌아갔다. 아, 그녀가 근사한 인물을 몇 사람만이라도 좋은 자리에 앉혔더라면 좋았을걸. 진보, 새로운 질서, 정의, 그리고 창조적 행위를 원하는 모든 프랑스 국민은 2천만 인민의 사랑과 복지를 어리석고 경박스럽게 거만한 20명의 숙녀와 기사 패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쾌활한 트리아농의 성주, 철없는 왕비에게 맞서 불평하고 위협했다. 새로운 체제, 보다 나은 질서, 보다 합리적인 책임의 분배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거대한 불만은 오랫동안 통일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나 드디어 어느 한 가문에서 어느 한 인간에게서 그 구심점을 찾았다. 이 격분한 적의 혈관에도 역시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시고모들 소유인 벨리브 성의 반동 보수주의가 집결하고 있듯이 혁명은 오를레앙 공작의 로아얄 궁에도 집결했다. 이 두 요새로부터 전혀 상반된 의미의 공격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향해 개시되었다. 오를레앙 공작은 천성적으로 명예욕보다는 향락욕이 강하여 여자를 좋아했고 도박꾼이며 방탕하여 맵시꾼이었다. 전혀 영리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극히 평범한 이 귀족은 창의력이 없는 인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외향적인 것만을 지향하는 허영심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시사촌의 전공을 두고 가벼운 농담으로 오스트리아식 놀림투로 이야기를 했으며 그에게 프랑스 해군 대장직을 부여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그의 허영심에 손상을 입혔다. 심하게 모욕을 당한 오를레앙 공작은 장갑을 벗어던졌다. 똑같이 유수 깊은 왕실의 후손으로서 어렵게 불을 쌓은 독립한 남자로서 그는 고등법원에서 국왕에게 집요하게 반기를 들었고 왕비를 공공연히 자신의 적으로 취급했다. 누적된 불만은 드디어 고대하던 지도자를 이 인물에게서 찾았다. 합스부르크가 및 부르봉가의 정통 지배 가계에 저항하던 사람, 국왕의 무한한 지배를 낡아빠진 압정으로 보던 사람,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오를레앙 공작의 비호를 받게 되었다. 영주의 비호를 받는 최초의 혁명 클럽이 된 로아얄 궁의 신진들, 진보주의자들, 입헌주의자들, 볼테르 추종자들, 박애주의 교육자들, 이 프리메이슨은 1717년 런던에서 결성된 자유주의자 단체인데요. 반가톨릭적이며 초종교적, 초계급적, 초국가적, 평화적 인도주의를 받드는 모임입니다. 프리메이슨 비밀결사 단원들이 모였다. 불만을 조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들도 한데 섞였다. 빚진 사람들, 은퇴한 귀족들, 관직을 가져보지 못한 학식 있는 시민들, 할일 없는 변호사들, 선동가들, 언론인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활기 넘치는 모든 힘이 그곳에서 한데 섞였다. 이 힘이 훗날 한데로 뭉쳐져 혁명의 돌격대를 이룬다. 프랑스로 하여금 자유를 쟁취하게 하는 막강한 정신적인 군대가 허영심에 찬 허약한 지도자 아래 결속되어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아직 공격 신호를 내리지 않았으나 누구나 공격의 방향을 훤히 알고 있었다. 외칠 구호도 알고 있었다. 국왕 타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비 타도가 그것이었다. 이 두 그룹의 적들, 즉 혁명적인 인사들과 반동 보수주의 인사들 가운데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숙명적인 한 사람인 왕비의 적이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남편의 친동생이며 훗날 루이 18세가 된 머슈 프로방스 백작 프랑스와 그자비에였다. 소리 없이 다가와 그늘 속에 서 있는 신중한 청략가인 그는 성급하게 말썽많은 일에 휘말리지 않았다. 일부러 어떤 그룹에도 끼어들지 않고 운명이 선물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시계 추처럼 이쪽과 저쪽을 왕복했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구경하는 일도 그다지 싫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그것을 흠잡는 일은 삼갔다. 말이 없는 시커먼 두더지처럼 그는 지하에 갱도를 파놓고 형의 지위가 완전히 뒤흔들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루이 16세와 루이 17세가 처리되고 나서야 프로방스 백작 프랑스와 그자비에는 마침내 국왕이 루이 18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의 명예욕이 남몰래 겨냥한 목표였다. 이미 한번 프로방스 백작은 국왕의 대리, 형의 습정, 곧 합법적인 후계자가 되는 정당한 희망에 가슴이 부푼 적이 있었다. 루이 16세가 결혼 생활의 미묘한 장애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저 비극적인 7년 동안은 초조하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기름진 7년과도 같았다. 그런데 그의 개성권에 대한 희망이 참으로 통탄해야 할 장벽에 부딪힌 것은 마리 앙뚜아네타가 첫 딸을 분만했을 때였다. 스웨덴 국왕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불쑥 다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고백이 튀어나왔다. 주변의 상황이 제게 민감하게 와닿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외면상으로는 저는 곧 자제력을 다시 되찾았고 전과 같이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진짜 기쁨인데도 남들은 가짜라고 생각하건 말건. 그러나 내면적으로도 의기양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가끔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하기도 합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말을 내 던져야만 할 형편이 되지 않은 한 장기를 계속 둘 작정입니다. 그러나 잇따른 왕세자의 탄생이 왕위 계승의 마지막 꿈마저 여지없이 꺾어놓았다. 이제 정상적인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으니 상처투성이 위선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길로 그는 비록 30년이나 지난 후이기는 하지만 겨냥했던 목표에 도달했다. 프로방스 백작의 대항은 오를레앙 공작 같은 공공연한 정오의 화염이 아니라 가식이라는 잿더미 아래서 뭉근하게 타는 질투의 불이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가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왕위를 노리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전혀 아무런 권리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냉정하고 조용하게 처신했다. 그러다가 혁명과 더불어 그의 수상적인 활약, 릭상부르 궁에서의 주목할 만한 회합들이 시작되었다. 운 좋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자 그는 도전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기양양하게 형과 형수와 조카들의 무덤을 파헤치도록 삽질을 명령했다. 그들의 관 속에서 열공하던 왕관을 찾으려는 희망을 품고 이 희망은 실제로 성공했다. 프로방스 백작은 과연 이 이상의 다른 일들은 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 그의 역할이 그 이상으로 악랄한 것은 아니었을까? 왕위를 노리던 그의 탐욕이 실제로 형수의 명예를 짓밟는 팸플렛을 찍어 유포시킬 정도는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몰래 사원에서 구해낸 불쌍한 아이 루이 17세에 대한 서류를 훔쳐내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운명 속으로 되던져 놓은 사람이 바로 그가 아니었을까? 그의 처신은 여러 가지 점에서 수두룩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루이 18세는 왕위에 오르자 즉시 막대한 돈을 들이고 난폭하게 권력을 휘둘러 자신이 프로방스 백작이던 시절에 썼던 많은 편지들을 회수하거나 없애버렸다. 이것으로 봐서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그가 사원에서 죽은 어린아이의 시체를 루이 17세로 인정하여 매장하지 않은 사실은 루이 18세 스스로가 루이 17세의 죽음을 믿지 않았으며 실제로 낯선 어린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러나 그늘 속에 몸을 감춘 이 집요한 사람은 침묵하여 자신을 은폐시키는 방법을 잘 터득했다. 그가 프랑스 왕관을 향해서 땅굴을 파는 데 사용한 지하갱의 버팀목은 이미 오래전에 파묻혀서 흔적마저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마리 앙뚜아네트에게는 여러 반대자들 중에서도 이 불가사의한 배후의 인물 이상으로 위험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사실뿐이다. 오락으로 허비한 10년 동안의 통치 기간이 지나자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면 초과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1785년에는 그녀를 향한 정오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왕비에게 적의를 품은 무리들, 귀족 전체와 시민의 반이나 되는 이 무리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공격 신호가 떨어질 때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세습적인 힘의 권위가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있었으므로 확고한 계획은 미처 모의되지 않았다. 다만 나지막한 목소리의 속삭임이 섬세한 날개를 가진 화살을 달고 베르사유를 꿰뚫고 지나갔다. 화살마다 그 끝에는 독이 묻혀져 있었고 국왕을 스쳐 왕비를 겨냥하고 있었다. 손으로 직접 쓰거나 인쇄된 작은 신문이 탁자 밑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떠돌다가 낯선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면 얼른 옷 밑으로 숨겨졌다. 루아얄 궁의 책방에는
루이 십자 훈장을 목에 걸고 다이아몬드 장식이 박힌 구두를 신은 지체 높은 귀족 신사들이 드나들었다. 책방 주인은 이들을 뒷방으로 안내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먼지 덮인 캐캐 묵은 고본들 틈에서 왕비를 비방하는 최신의 괴 문서를 꺼내주었다. 런던이나 암스테르담에서 밀반입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갓 인쇄된 것이었다. 게다가 축축하게까지 한 것으로 보아 같은 건물 안에서 로얄 궁이나 릭상부르 궁에서 인쇄된 것 같았다. 지쳐 높은 고객들은 망설이지도 않고 책의 페이지 수 이상 되는 금화를 지불했다. 때로는 10장이나 20장을 넘지 않았으나 그 대신 음탕한 동판화들로 풍성하게 장식되고 아기에 찬 제담이 양념으로 곁들여져 있었다. 걸쭉한 풍자물이 이제는 귀족들이 애인들에게 마리 앙뚜아네트가 트리앙으로 초대하는 영예를 베풀어주지 않은 애인들에게 보내는 가장 인기 있는 선물로 여겨졌다.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이 값진 반지나 부채보다 더 반가운 선물이었다. 무명의 저자가 시를 짓고 은밀한 손이 인쇄하여 잡아낼 수 없는 손에 의해서 유포된 책. 왕비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이 책자들은 박쥐의 날개를 단 듯이 베르사유 정문의 물을 지나 숙녀들의 규방으로 시골의 성 안으로 퍼져나갔다. 경찰이 그것을 뒤쫓았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저지당했다. 이 책자들은 사방으로 숨어들어갔다. 왕비는 식탁의 냅킨 밑에서, 국왕은 책상 위 서류 사이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왕비의 로열 박사 벨벳 천이 위에 바늘로 꽂혀 있는 것은 아기의 찬 시였다. 그녀가 밤에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볼 때면 그녀를 조롱하는 저속한 노래가 들려왔다. 그 노래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다. 모두들 소곤거린다네. 국왕께서 될는지 안 될는지 슬픈 왕비는 체념하네. 그러고는 에로틱한 내용을 하나씩 들고 나서 이런 위협으로 끝났다. 사람 다룰 줄도 모르는 20살의 귀여운 왕비여, 바이에른으로 돌아가세요. 초기의 팸플릿들과 외설 문서들은 훗날의 것과 비교하면 아직은 소극적이었고 악질적이라기보다는 심술궂은 것이었다. 동물이 아닌 양재물에 담갔던 화살촉은 명중시켜서 목숨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를 돋우기 위한 것이었다. 왕비의 예기치 못했던 임신은 왕의 계승을 노리던 궁정임무를 격분시켰다. 그 순간부터 그 목소리는 눈에 띌 정도로 날카로워졌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사람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국왕은 성불구자이고 왕비는 음탕한 여자라고 비웃었다. 미리부터 태어날 후손을 사생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명백히 적법한 왕의 계승자인 왕처자가 태어난 뒤부터는 은폐된 지하호에서 붉은 탄알이 발사되었다. 왕비의 친구 랑발과 폴리냐크는 왕비의 레즈비언적인 애욕에 봉사하는 노련한 대가들로 지탄되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만족을 모르는 도착된 색정광으로, 국왕은 가련한 허수아비로, 왕세자는 사생아로 치부되었다. 그 증거로 쓰인 것이 당시 신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문구였다. 루이여, 사생아를, 정부를, 장녀를 보고 싶거든 들여다보시라. 그대의 거울을, 왕비를, 그리고 왕세자를. 1785년의 비방의 콘서트는 이미 시작되었다. 박자까지 맞춰지고 악보도 배부되었다. 혁명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심판대에 올려놓기 위해서 살롱에서 운에 맞춰지어 노래를 길거리로 외치고 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탄핵의 최초 구호를 마련해준 사람은 궁정 사람들이었다. 왕비를 쓰러뜨리려는 정오의 쇠갈퀴는 반지를 낀 가늘고 섬세한 귀족의 손에서 사형 집행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명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 책자는 누가 쓴 것일까? 사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시구를 지은 변변찮은 시인들은 대개 물정을 전혀 모르고 아무런 악의 없이 생업의 수단으로서 지은 사람들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 신사들은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 할 때 금화를 한 자루씩 주고 성능 좋은 당금을 사거나 독약을 주문했다. 그러나 박애주의가 등장한 18세기에 와서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이 필요했다. 정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수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펜을 빌리는 것이었다. 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버림으로써 육체적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적을 처리했다. 다행히도 1780년에는 돈만 괜찮게 주면 얼마든지 훌륭한 문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 불멸의 희곡을 남긴 보마르쉐,
이 셰비아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등을 남긴 사람입니다. 보마르쉐, 뒷날 국민공회 의원이 된 브리소, 자유의 수호자 미라보, 쇼드로드 라클로는 위험한 관계의 저자입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재능을 가지고도 싼값에 팔렸다. 그리고 이러한 천재적인 풍자 작가들 뒤에는 세련되지 못하고 천한 또 다른 수백 명의 중상모략에 열중하는 작가들이 더러운 손톱과 줄임배로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든 요구만 하면 꿀이든 독이든 결혼 축시든 비방문이든 창가든 팜플렛이든 길고 짧은 것에 상관없이 날카롭게든 다정하게든 정치적이든 비정치적이든 자비로운 신사들이 주문하는 대로 뭐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뻔뻔스럽고 노련하기까지 하면 그런 사업에서는 두세 곱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 처음에는 퐁파두르, 뒤바리에 대한 비방문을, 다음에는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비방문을 공급했다. 돈은 이름 모를 주문자로부터 지불되었다. 그 다음에는 이러저러한 비방문이 암스테르담이나 런던에서 인쇄되어 준비 중이라고 궁중에 알렸다. 그리고는 그 인쇄물의 판매 금지에 협조하는 대가로 궁중 금고 담당자 혹은 경찰로부터 돈을 받았다. 세 번째로 3배쯤 똑똑한 사람, 보마르시가 그랬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3배쯤 똑똑한 사람은 명예를 걸고 서약을 해놓고서도 완전히 폐기 처분한 것으로 보고한 책자 중에서 한두 지를 빼돌렸다가 그것을 수정해서 혹은 그대로 새로 인쇄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더욱 기막히게 우스운 점은 이러한 방법을 고안한 자에게 비인해서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2주일의 구금형을 내리는 방면 베르사유에서는 금화로 1000굴덴의 보상금에다 7만 리버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엉터리 악필가들 사이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방하는 팜플렛을 만드는 일이 가장 두둑한 이윤이 남는 사업이며 별로 위험하지도 않다는 소식이 돌았다. 그래야 치명적인 이 유행은 신나게 퍼져나갔다. 침묵과 수다, 장사속과 유대관계, 정오와 탐욕이 서로 합세하여 이런 종류의 책자들은 주문되고 배포되었다. 곧 그들의 단합된 노력은 계획을 성공적으로 성취시켰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여성으로서 왕비로서 온 프랑스에서 미움을 받게 만들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기의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에 찬 조작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조롱하는 책자들에 관해서도 알았다. 그것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꿋꿋한 태도,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천성적인 합스부르크가 특유의 자존심은 위험에 대해서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대신 그것을 비웃고 무시하는 태도가 더 용감한 행동이라고 여기게 했다. 그녀는 더러운 얼룩을 무시하고 지나쳐버렸다. 우리는 풍자적인 노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고 어머니에게 빠른 필지로 편지를 썼다. 궁정에서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노래가 만들어져요. 프랑스 사람들 특유의 경박함은 국왕 앞에서도 삼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 역시 예외로 취급되어 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외견상으로 드러난 그녀의 노여움, 양심의 전부였다. 똥파리 몇 마리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그녀를 해치겠는가. 왕실의 권위로 단단히 무장된 그녀는 자기만은 엉터리 화살에 의해서 다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런 악질적인 비방의 독이 한 방울이라도 여론이라는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면 나중에는 아무리 현명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열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마리 앙뚜아네트는 위험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 말이란 바람 속의 티끌에 불과했다. 그녀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폭풍이 한 차례 몰려와야 할 것 같았다. 14. 로코코 극장에 떨어진 벼락. 1785년 8월 첫 주부터 왕비는 굉장히 바빴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특별히 어려워졌다거나 네덜란드의 봉기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동맹을 극히 위험한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왕비에게는 세계라는 드라마티가 무엇보다도 드리아농의 로코코식 소극장 무대가 더 중요했다. 이번에 왕비가 굉장히 흥분한 이유는 전적으로 한 작품이 첫 공연된다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보르마시의 원작의 희극 세비야의 이발사를 공연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사람들은 들떠 있었다. 선택된 호와 배역진이 비속한 역들을 신성하게 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르투아 백작이 지존한 신분으로 몸소 피가로 역을, 보드웨류가 백장 역을, 왕비가 쾌활한 하녀 로지나 역을 맡았던 것이다.
보르마시의 원작이라니? 그렇다면 10년 전 루이 16세의 성적 불구를 온 세상에 떠들어댄 비열한 팸플릿, 프랑스 왕위의 권리에 대한 스페인 가문의 견해를 말로는 수집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직접 썼던 그 사람, 그것을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넘겨주어 경노하게 했던 악명 높은 카롱 드 보마르시에란 말인가? 어머니인 여자를 사기꾼 룸펜이라고 하고 루이 16세를 바보 악동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아닌가? 비엔에서 왕명에 의해서 파렴치한 공갈범으로 구속되어 생라자르 감옥에서 당시 흔했던 곤장형을 받은 그 사람 아닌가? 그렇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오락 문제라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끔찍하게 기억력이 나빴다. 비엔에서 카우니치가 그녀의 어리석음이 점입 가경 일로에 있다고 말한 것도 과장은 아니었다. 부지런하고 천재적인 모험가는 왕비를 조롱하고 그녀의 어머니를 격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코미디 작가의 이름과 결부되어 가공할 만한 왕실의 권위 손상이 기억될 정도이니 말이다. 문학사와 세계사는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작가에 의한 국왕의 비참한 패배를 기억하고 있다. 다만 그 국왕의 아내만이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1781년 이 작가의 새로운 희극 피가로의 결혼에서 후각이 예민한 금열가는 떠들썩한 저녁 극장에 들뜬 분위기에 불을 지르고 체제 전체를 송두리째 폭파시킬 수도 있는 화약 냄새를 맡았다. 강요회의는 만장일치로 상연을 금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명성이나 돈이 문제되면 정신없이 바빠지는 보마르시에는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길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최종 결단을 내려달라고 의전해서 직접 작품을 낭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선량한 위인이 아무리 둔감하다고 하더라도 이 희극의 선동적 요소를 못 알아볼 만큼 모자라지는 않았다. 작가는 국가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을 모두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았구먼 하고 언짢아하며 비난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공연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재밌는 연극의 초연을 국가의 안녕보다 중요시하는 왕비가 실망해서 물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어림도 없지? 국왕의 대답이었다. 이제 이 희곡도 판결이 내려진 셈이었다. 가장 그리스도교적이신 국왕, 프랑스의 절대 군주가 피가로의 결혼의 공연을 원하지 않았다. 어떤 반대도 있을 수 없었다. 국왕이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끝낸 것이다. 그러나 보마르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도처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국왕의 머리는 돈과 공문서에만 쏠려 있으며 군주 위에는 실제로 왕비가 군림하고 왕비 위에는 다시 폴리냐크 일족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최고 재판소에 접근하자 보마르시에는 살롱마다 다니며 작품을 열성적으로 낭독했다. 금지당한 작품이어서 더욱 인기가 있었다. 당시의 변질된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은밀한 자기 파괴 충동에 사로잡힌 귀족 전체가 감격해서 이 희극을 감싸고 돌았다. 첫째는 그 희곡이 귀족들 자신을 조롱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루이 16세가 그 희곡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폴리냐크의 정부였던 보드레유는 무음하게도 국왕이 금지한 작품을 자신이 후원하는 극장에서 상연하게 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국왕은 부당하고 보마르시에는 정당하다. 이 연극은 국왕 자신의 거처에서 공연되어야 한다. 그가 금지했기 때문에 특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은밀하게 배우들에게 자신들이 맡을 배역을 연습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입장권이 이미 나누어졌고 극장 앞에는 마차가 잔뜩 밀려들었다. 이때 이 마지막 순간에 국왕은 자신의 품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작품의 공연은 금지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판이었다. 공연 시작 1시간을 남기고 루이 16세는 자신이 날린한 명령서를 보내 공연을 금지시켰다. 조명은 꺼지고 마차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다시 한번 문제가 처리된 셈이었다. 그러나 왕비를 둘러싼 뻔뻔스러운 패거리들은 자기들의 힘을 합치면 왕관을 쓴 허약한 한 사람의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기회가 왔다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아르투아 백작과 마리 앙뚜아네트를 국왕에게 간청하도록 보냈다. 별로 뚜렷한 주견이 없는 남편은 아내가 요청하자 곧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패배를 호도하기 위해서 몇 군데 도전적인 부분을 고치도록 요구했을 뿐이었다. 그런 구절들이라도 사실 누구나 오래전부터 외다시피 알고 있는 구절들이었다. 1784년 4월 17일 테아트르 프랑세제에서 피가로의 결혼은 초연되었다.
보마르세가 루이 16세를 누르고 승리를 거둔 것이다. 국왕이 공연을 금지했고 공연이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는 사실 때문에 반정부주의적 귀족들은 그날 밤을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에서 지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 문짝이 찌그러지고 쇠난간이 부러졌다. 구세대들은 도덕적으로 자신들의 목을 따는 이 작품을 광적인 갈채로 환영했다. 그들은 예감하지 못했지만 이 갈채는 최초의 공공연한 반역의 몸짓, 혁명의 번개불이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사태에 직면하여 보마르시의 희극을 멀리하고 최소한의 품위, 예절, 이성이라도 지켰어야 했다. 무례하게도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국왕을 온 파리의 웃음거리로 만든 보마르시라는 이 신사가 그를 구속한 바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며 루이 16세의 아내인 여자가 몸소 그의 작품에서 한 배역을 맡았다는 사실을 뽐내고 다니지는 못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인기는 시류를 쫓는 왕비에게는 최고의 법, 최고 법정이었다. 보마르세 씨는 국왕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온 파리에서 대인기를 얻었다. 왕비는 그 인기에 맹종했다. 명예와 명망을 무엇하러 따진단 말인가? 그냥 연극만 하면 되지. 더구나 장난꾸러기 소녀, 그 얼마나 황홀한 배역인가? 대본만 읽어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더없이 귀여운 아가씨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긋나긋하고 사랑스럽고 벌떡벌떡 뛰듯 싱싱하고 식욕을 돋우는 아가씨들. 나는 듯한 작은 다리, 실버들처럼 곱고 탄력 있는 허리, 통통한 두 팔에 이슬처럼 싱싱한 입, 섬섬 옥수의 백옥과 같은 그 두 눈. 프랑스와 나바라의 왕비가 아니라면 다른 어느 여자가 그토록 흰 손, 그토록 흰 팔을 지닐 수 있을까? 매력적인 이 역을 누가 감히 맡을 수 있단 말일까? 공연한 의심이나 주저는 모두 책상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자. 고상한 애호가들에게 우아한 몸가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코미디 프랑세제의 명배우 다쟁쿠르를 데려오고 마드무아젤 베르탱에게 가장 우아한 의상을 주문해 보아야지. 사람들은 즐기고 싶은 것이었다. 영원히 궁정에 대한 정오, 친족의 악의, 정치의 어리석은 재난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날이면 날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흰색과 금빛으로 치장된 조그만 매력적인 극장에서 공연될 이 희극에만 골몰해 있었다.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주역으로 선택된 또 다른 희극의 막이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세비야의 이발사의 리허설이 끝났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극도로 불안했고 바빴다. 어떻게 하면 귀여운 로지나 역에 손상이 없도록 어리고 귀엽게 보일 수 있을까? 초대한 친구들이 1층 객석을 꽉 메웠는데 날렵하고 천진하지 못하여 배우라기보다는 딜레탕트 정도라는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그녀는 정말 걱정이 되었다. 왕비로서는 별난 근심이지만 맡은 역을 일일이 봐주기로 한 마담 캉팡은 왜 여태 안 오지?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일까? 저토록 눈에 띄게 흥분해 있으니. 어제 궁중 납품 보석상 베머가 그녀의 집에 와서 왕비 아련을 청하더라고 더듬거리며 이야기했다. 작센 출신의 그 유대인이 아주 이상하고 난처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왕비께서 몇 달 전에 베무에게 값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오게 하셨고 그때 지불은 분할해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할부금 첫 지불 기일이 벌써 오래전에 지났는데도 일전 한 푼 지불되지 않았고 자기의 채권자는 돈이 필요하다고 독촉이 불같다는 이야기였다. 뭐라고? 다이아몬드라니? 무슨 목걸이 말인가? 할부금이라니 무슨 할부금? 처음에 왕비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베무와 바상주, 이 두 보석상이 정교하게 완성시켰다는 값진 목걸이라면 본 적은 있었다. 그녀에게 그 두 사람은 몇 번인가 160만 리브르의 흥정을 한 일은 있었다. 왕비는 물론 호사스러운 그 물건을 가지고는 싶었다. 그러나 대신들이 돈을 내놓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적자로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은 내가 어떻게 목걸이를 샀다고 그것도 분할 지불로 남모르게 사놓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난 착각이지. 참 이제 기억이 나는군. 일주일쯤 전에 감사하다느니 값진 장신구가 어떻다느냐 하는 이상한 편지 한 장이 보석상에게서 온 적이 있기는 한 것 같다. 그 편지가 어디 있더라? 맞아서 태워버렸지. 결코 편지를 또박또박 읽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감사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편지를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즉시 비서를 시켜 베무에게 편지를 썼다. 다음날 당장 그를 오게 한 것이 아니라 8월 9일에 오라고 했다. 아이고 골치야.
그렇지만 바보와의 일은 그리 급할 것 없어. 지금은 세비야의 이발사 초연에만 머리를 써야 하니까. 8월 9일 흥분으로 얼굴이 하얘진 보석상 베머가 나타났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 왕비는 정신병자를 대하는 기분이었다. 발루아 백작 부인, 뭐라고? 내가 친한 친구라고? 그런 이름의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보석상에 나타나 그 목걸이를 보고는 왕비가 남몰래 사고 싶어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왕 추기경 예하, 뭐라고? 그 끄림칙한 작자가 그와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추기경 예하께서 왕비 폐하의 위임으로 그것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전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으나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그 가련한 인간이 이마에 땀이 솟아오르고 손발을 들들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비 역시 남모르는 건달들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한 데 대한 분노로 몸을 부르르 왕비는 보석상에게 사건의 전모를 적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명했다. 8월 12일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문서실에 보관되어 있는 기막힌 자료를 받았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읽고 또 읽었다. 분노와 노여움은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기극이었다. 경계하라는 경고 같았다. 그녀는 당분간 대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어떤 친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8월 14일 그녀는 국왕에게만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고 자기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토록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은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러나 철저하게 심사숙고하고 검토하는 신중함은 자물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왕비의 천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진 본성의 핵심인 충동적인 자만심으로 흥분한 지금은 더욱 더 그랬다. 자제력을 잃은 왕비는 고발장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계속해서 한 사람의 이름에만 신경을 썼다. 그는 바로 루이드 로왕 추기경이라는 이름이었다. 몇 년 전부터 그녀가 마음속으로 극렬하게 증오해왔고 공공연하게 경시하고 경미를 마구 퍼부어온 사람 이름이었다. 사실 이 세속적인 귀족 성녀는 그녀에게 한 번도 해로운 짓을 한 적이 없었고 그녀가 프랑스에 입국할 때 스트라스부르 교회의 정문 앞에서 열렬하게 그녀를 환영해 준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영세를 주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호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애써왔다. 깊이 파고들어 보면 두 사람의 본성은 상반된 대립이 전혀 없었다. 반대로 로왕 추기경은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를 거울에 비춰놓은 듯한 남자였다. 똑같이 경박하고 똑같이 외향적이고 낭비가 심했다. 그녀가 왕비로서의 의무에 태만했듯이 그는 성직자로서의 의무에 태만했다. 그녀가 부박한 왕비이듯이 그 역시 부박한 사제였고 그녀가 로코코의 왕이듯이 그는 로코코의 사제였다. 그는 세련된 매너와 재치로 무례함을 보냈다. 그의 무한한 너그러움은 트리아농에 기막히게 잘 어울렸을 것이다. 이 경박하고 편안하고 부박한 멋쟁이 미남 추기경과 놀기 좋아하고 인생이 즐겁기만 한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왕비는 아마 서로를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우연이 두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원래 바탕이 서로 닮은 사람끼리는 철저하게 반목하는 일이 많은 법이다. 로왕과 마리 앙뚜아네트 사이에 최초로 쐐기를 박은 사람은 마리아 테레지아였다. 왕비의 정원은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상속되었고 계승받았고 설득당했던 것이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추기경이 되기 전 루이드 로왕은 비인 주제 대사였다. 거기서 늙은 여자의 한량없는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여자는 유능한 외교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불손한 떠벌이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가 정신적으로만 열등했더라도 마리아 테레지아는 참을 수 있었을 것이다. 좀 모자라는 사신은 자기 나라의 정치에 오히려 다행한 존재일 수도 있었다. 허영심에 찬 예수의 종이 한 대에 4만 두카텐씩 하는 공룡 의장마차 2대와 궁중말에 필적하는 말과 시종, 시녀, 경호병, 외국어 강사, 집사, 가정교사들을 거느리고 오색 영롱한 깃털과 녹색 비단 제복에 레이스 견장을 늘어뜨린 하인들의 숲에 사여 한마디로 무례하게 황궁이 무색한 낭비를 자행해가며 비인에 입성한 꼴은 몹시 비위가 상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그의 사치 역시 용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점에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가차 없었다. 종교와 법도에 관한 한 그녀는 장난을 용납하지 않았다.
성복을 벗었던지 신의 종이 매력적인 여자들에 둘러싸여 갈색 저고리를 입고 단 하루 동안 야생동물 130마리를 살생하는 광경은 신앙심 깊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끝없는 분노를 일으켰다. 방탕하고 경박하고 해이한 처신이 비인해서 예수의 교파와 풍속위원회가 있는 비인해서 분노를 사기는커녕 오히려 갈채를 받는 것을 보자 격분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커갔다. 쇤부른 궁의 근검 엄격한 법도에 목이 쫄려한 귀족 전체가 멋쟁이, 명문 출신 방탕아가 베푸는 파티에 가서 한숨을 돌린 것이다. 정교도적인 과부가 주도하는 엄격한 법도 때문에 살맛이 없었던 귀부인들은 그의 유쾌한 만찬에 몰려갔다. 우리나라의 여자들은 젊었건 늙었건 밉건 곱건 전부가 나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는 우상이다. 여자들은 그에게 넋이 나가 있다. 그는 이곳이 참으로 마음에 들어 숙부인 스트라스부르의 대사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길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화가 난 여제는 말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은 충복 카우니츠가 로왕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르고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할 때 좋다고 하는 것이 재미인 아들 요제프까지 이 사제와 친교를 맺는 꼴을 자존심을 상해가며 지켜보아야 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 멋쟁이가 가정을, 온 궁정을 그리고 도시 전체를 방종한 처세술로 온통 유혹하는 꼴을 보아야만 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엄격하게 가톨릭을 신봉하는 비인이 경박한 베르사유나 트리아농처럼 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다. 귀족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빠지고 그들이 혼외 정사에 휘말리는 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다. 흑사병 같은 몹쓸 것이 비인의 발을 들여놓아서도 안 되었다. 어서 로왕을 쫓아내야 할 텐데 이 비난받을 위인, 야비한 주교, 개전의 여지가 없는 인간, 악의로 가득 찬 인간, 악동, 구멍이 숭숭 뚫린 벌집을 자신의 주변에서 떼어놓으려고 했다. 분노한 여자의 편지는 연이어 마리 앙뚜아네트에게로 전해졌다. 여자는 노여움으로 분노에 찬 의위들을 쏟아놓았다. 그녀는 신음하며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 반기독교도 사신으로부터 자신을 좀 해방시켜달라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비가 되자 어머니의 뜻에 따라 루이 로왕을 비인해서 소환했다. 로왕 같은 사람은 쓰러져도 위로 쓰러지게 마련이었다. 대사직을 잃은 대신 주교로 올라앉았다. 그 직후에는 궁정에서 사제 중 가장 높은 관직이며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왕이 하사하는 모든 물품을 맡아 나누어주는 자선 주교로 승진했다. 그의 수입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스트라스부르의 주교가 된 데에다 알자스의 태수요, 수입이 아주 좋은 성 바스트 대수도원의 원장이고 왕립 구비논의 원장이며 소르본 교구 관리인이었다. 게다가 프랑스 학술은 회원이 되었다. 무슨 공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수입이 그토록 현기증이 나게 늘어갔으나 지출은 언제나 그 수입을 능가했다. 경솔하게 후하게 그리고 헤프게 두 손으로 듬뿍듬뿍 돈을 뿌렸기 때문이다. 그는 수백만 금을 들여 스트라스부르에 주교궁을 신축했고 사치스러운 축제를 자주 열었으며 여자들에게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친한 친구 칼리오스트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 첩 7명을 거느리는 데 드는 돈보다 더 많았다. 곧 주교의 재정이 극도로 궁핍하다는 사실이 바다하게 퍼졌다. 사람들은 주님의 종을 신의 집에서 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집에서 더 자주 만났다. 그는 학식 있는 신학자들보다는 여자들 무리에 쌓이는 시간이 더 많았다. 고등법원에서도 로왕이 주도하는 구빈원의 적자 경영을 따지고 있는 참이었다. 국왕이 첫눈에 이 촐싹이 동포가 외상을 얻기 위해서 왕비의 이름으로 사기극을 꾸몄다고 믿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주기경이 제 이름을 도용했어요. 라고 왕비는 격한 분노에 사로잡혀 오빠에게 썼다. 비열하고 서툰 화폐 위조범처럼 말이에요. 절박하게 쪼들리자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약속한 기일까지 보석상들에게 지불하면 되겠지 하고 그랬나 봐요. 그녀의 실수도 이해할 만하다. 이 한 사람만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격분도 이해할 만하다. 스트라스부르 교회 앞에서 처음 만난 이후 15년 동안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머니의 명령을 충실히 지켜 단 한 번도 그에게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공공연하게 온 궁정 사람들 앞에서 무뚝뚝하게 대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사기극에 끼워 넣어 비열한 복수를 하려고 했다고 생각했다. 자기의 명예에 도전하는 모든 도전 중에서도 이것은 가장 무례하고 간교한 도발로 보였다.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을 담고 격렬한 말로 국왕에게 이 사기꾼을
온 대중 앞에서 뽐보기로 가차없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왕비가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결코 그 결과를 예측해 보는 법이 없었음에도 아내의 말에 주견 없이 귀를 기울이는 국왕은 아내가 무엇을 요구할 때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고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거나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석상이나 추기경을 불러 물어보지도 않고 국왕은 노예처럼 생각이 얕은 아내의 노여움을 처리해주는 조수역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8월 15일 국왕은 추기경을 즉시 체포해야겠다고 하여 강요들을 놀라게 했다. 추기경을, 로왕 추기경을. 강요들은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져 서로 마주 보기만 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나서서 그렇게 높은 고관을, 그것도 성직자를 천한 범죄자처럼 공공연하게 구속하는 것은 거북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공공연한 모욕을 마리 앙뚜아네트가 일벌백계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을 본보기로 왕비의 이름은 어떤 경우에서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널리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요하게 공식적인 처리를 고집했다. 내키지 않고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결국 강요들은 굴복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예기치 못했던 연극이 벌어졌다. 성모 성천일이 바로 왕비가 명을 내린 날이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 사람 전체가 축하 문안을 드리기 위해서 나타났다. 대기실과 회랑에는 궁신과 고관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주인공 로왕도 이 경축일에 성스러운 미사를 올리는 임무를 맡아 진홍빛 성복 위에 흰 의제 제1을 걸치고 왕의 방 앞에 있는 고관들을 위한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이 16세가 왕비와 함께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장엄하게 납치는 대신 시종 한 사람이 로왕에게 다가왔다. 국왕께서 그를 사실로 부르신다는 전갈이었다.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왕비는 입술을 깨물고 외면한 채 서서 그의 인사에 답례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얼음처럼 차갑고 쌀쌀한 태도로 격식을 차린 그의 적 대신 브리테유가 서 있었다.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 제대로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데 국왕이 단도직입적으로 무뚝뚝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추기경, 왕비의 이름으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진상은 어떻게 된 것이요? 로왕은 창백해졌다.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전하, 저도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하오나 제 자신이 사기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더듬더듬 대답했다. 그렇다면 친애하는 추기경 걱정할 것 없소. 그러나 부탁이니 해명해 보시오. 로왕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위협적으로 서로 건너다 보았다. 그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당황하자 국왕은 동정심이 생겨 돌파구를 찾아주려고 했다. 국왕은 보고할 것이 있으면 글로 하시오 라고 말하고 나서 마리 앙뚜아네트와 버르테유를 대동하고 방에서 나갔다. 혼자 남은 추기경은 15줄가량 써서 다시 들어온 국왕에게 넘겨주었다. 발루아라는 이름의 어떤 여자가 왕비를 위해서 그 목걸이를 사도록 설득하는 바람에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자신이 그 여자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여자는 어디에 있는가? 국왕이 물었다. 전하, 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소? 그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왕은 왕비, 버르테유, 그리고 옥체를 지닌 국내 대신을 불러들이고 두 보석상이 낸 진정서를 낭독하게 했다. 국왕은 왕비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그 위임장의 행방을 물었다. 당황한 추기경은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하, 제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조된 것입니다. 어쨌든 있긴 있구먼 하고 국왕이 말했다. 추기경이 목걸이 값을 치르겠다고 했으나 국왕은 엄격하게 말끝을 맺었다. 추기경, 이런 정황에서는 경의 집을 봉인하고 경을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하오. 과인에게는 왕비의 이름이 소중하오. 지금 그 이름이 위험에 직면해 있으니 과인으로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소. 로왕은 그런 수치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신의 앞에 나아가 온 궁정을 위해서 미사를 집전해야 할 시간이니 그것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사람 좋고 물은 국왕은 사기당한 남자가 절망적으로 매달리자 마음이 흔들렸다. 이때 마리 앙뚜아네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여움으로 눈물을 걸썽이면서 말했다. 8년 동안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는 자신이 국왕 몰래 거래를 하려고 로왕, 당신을 중개인으로 이용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런 비난에 추기경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어찌하여 자신이 이런 바보 같은 모험에 어처구니 없이 얽혀 들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국왕은 매듭을 지었다. 과인은 경 스스로 정당함을 밝혀주길 바라오. 과인은 국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할 뿐이요. 이야기는 끝났다. 밖에서는 아련씨를 가득 메운 귀족들이 벌써부터 호기심에 가득 차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미사 시간은 이미 훨씬 지났다. 왜 이렇게 오래 지체하는 것일까? 무슨 일일까? 조용히 창문이 여닫혔고 초조하고 답답해진 몇몇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저앉아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공기가 떠돌고 있음을 느꼈다. 갑자기 의전으로 통하는 쪽문이 열렸다. 진홍색 성복을 입은 주기경이 입술을 꽉 다문 채 창백한 얼굴로 앞장서서 나왔다. 노 장군 브루테유가 젓갈색의 얼굴이 벌개져서 그 뒤를 따랐다. 그의 두 눈은 흥분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서 그는 갑자기 쥐니대 대장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주기경을 체포하라. 모두가 움찔했다. 모두들 얼어붙은 듯이 굳어졌다. 주기경이 체포되다니 로한 같은 인물이 그것도 어전 옆방에서. 노 장군 브루테유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았다. 로왕도 한가하지도 반항하지도 않았다. 눈을 내리깔고 순순히 경비병 쪽으로 갔다. 궁신들은 몸을 떨면서 옆으로 물러났다. 탐색하는 시선, 부끄러워하는 시선, 격분한 시선들이 이루는 창의 도열을 뚫고 청계에 이르는 방을 차례로 거쳐 국왕의 자선주교,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 알자스 주의 영주, 학술은 회원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존귀한 권위의 소유자 프랑스와 드 로왕이 걸어가고 그 뒤에는 갤르슨의 노예를 호송하듯 엄격한 표정의 노 장군이 감시역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구석진 방에서 궁전 경비병에게 넘겨질 때 정신을 되찾은 로왕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틈을 이용해서 잽싸게 몇 줄 적었다. 내용은 관저 부속 신부에게 붉은 편지 가방에 든 편지들을 빨리 불태워 없애라는 명령이었다. 훗날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것은 위조된 왕비의 편지였다. 로왕의 시종은 황급히 말 위에 몸을 날려 그 쪽지를 가지고 스트라스부르의 대저택을 향해 달렸다. 한 걸음 늦은 경찰이 서류를 압류하기 위해서 파견되기 전이었다. 프랑스 자선주교가 국왕 및 궁정 전체 앞에서 미사를 집전해야 할 그 순간에 바스티유로 보내졌으며 동시에 아직 분명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 관여된 공범자들을 모조리 구속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결국 베르사유에서는 미사가 거행되지 못했다. 설령 열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아무도 미사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으니까. 온 궁정, 온 도시, 온 나라가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를 듣고 아연해 있었다. 굽게 잠긴 문 뒤에 왕비가 흥분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신경은 아직도 노여움으로 떨고 있었다. 극적인 장면이 그녀를 무서울 정도로 흥분시켜 놓았던 것이다. 드디어 간악하게 그녀의 명예를 중상하던 자들, 비방하던 자들 중 한 사람이 제거되었다. 이제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악당을 구속한 데 대해서 치하하러 서둘러 몰려오겠지. 오랫동안 허약하다고 오해되어 온 국왕이 신부 중에서 가장 품이 없는 신부를 단호하게 잡아 넣었으니 그의 패기를 온 궁정이 칭찬하러 오겠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들조차 당황한 시선으로 뒤로 물러설 뿐이었다. 트리아논과 베르사유는 온종일 몹시 조용했다. 귀족들은 그들 특권층의 한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잡혀간 데 대해서 분노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국왕은 로왕 추기경에게 판결에 승복할 경우 너그러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충격에서 회복된 로왕은 그러한 은혜를 차갑게 거절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작정이었다. 불쾌감이 이 성급한 여인을 엄습했다. 마리 앙뚜아네타는 자신이 거둔 성공이 즐겁지 않았다. 저녁 때 시녀들은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자 곧 예전의 얕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저로 말하면 그녀는 어리석은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서 오빠 요제프에게 썼다. 이 끄림칙한 사건이 끝장나서 정말 기뻐요. 이 편지는 8월에 썼다. 고등법원에서 열릴 재판은 잘해야 12월쯤 열릴 예정이었다. 어쩌면 다음 해에 열릴지도 모르고 뭐하러 미리부터 그런 쓸데없는 일로 골치를 썩이겠는가? 남들이야 수다를 떨든지 툴툴거리든지 마음대로 하라지. 그게 무슨 상관이람. 어서 화장품과 새 의상이나 내오느라.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렇게 매혹적인 희극을 취소할 수는 없다. 공연은 계속 준비되었고 왕비는 셰비야의 이발사에 나오는 쾌활한 아가씨 로지나 역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 역조차도 그녀는 매우 소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대 역인 바실리오의 이런 말에 멈칫하여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비방이라.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당신이 누구를 비방하며 경멸하고 있는가를 가장 정직하다는 사람들도 비방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새빨간 악담, 파렴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조차도 제대로 장악하기만 하면 대도시의 한가로운 사람들은 물들여 놓고 마는 법.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 이 나라에는 그런 노련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낮은 소리들일 뿐이죠. 폭풍이 일기 전에 제비가 스쳐 지나가듯 매우 여리게 들리죠. 그저 우물우물 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공중에 떠도는 동안 독이든 씨앗을 뿌리죠. 어떤 입이 그걸 물으다가 아주 능란하게 다른 귀에 속삭여 줍니다. 약하게, 피아노로요. 그렇게 되면 화는 닥친 겁니다. 그것도 자라고 뻗으나 세게 입에서 입으로 퍼져갑니다. 악마처럼 달려가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찌된 영문인지 비방은 벌떡 일어나 고적을 불며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고 뛰어올라 회오리 치며 빙빙 돌다가 천둥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그리하여 만인의 고함소리, 공공연한 크레센토, 정오와 추방의 코러스가 시작되는 거죠. 이러니 어떤 악마가 비방에 배겨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여전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경청했더라면 그녀는 틀림없이 이해했을 것이다.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이 연극이 그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로코코 코미디. 이 희극은 1785년 8월 19일의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완전히 끝났다. 비극의 막이 오른 것이다.